강아지와 유럽 2달 살기 독일의 국가별 꿀팁을 소개합니다. 강아지와 유럽 2달 살기 첫 번째 국가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하이델베르크에서 7박 8일을 보냈는데요. 강아지와 독일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을 소개합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펫 프렌들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강아지와의 유럽 여행 입국 심사를 독일에서 했는데요. 당시 독일 입국 심사 줄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 직원분께서 강아지를 보시더니 강아지가 줄 서기 힘들겠다면서 제일 빨리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독일 여행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길거리나 지하철의 표지나 안내판에는 독일어만 적혀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영어 표지가 너무 없어서 당황을 했는데요. 그래도 독일 현지인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여행을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할 줄 몰라서 독일 사람들과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독일 사람들은 영어를 엄청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일어가 영어랑 단어 스펠링이 일부 비슷해서 영어를 잘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에는 DM이라는 드럭스토어가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강아지의 드럭스토어나 마트에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빵집도 강아지 출입은 안 되는 건지 저렇게 직원분께서 강아지를 밖에서 안고 계셔 주셨습니다. 여기는 유럽 전역에 있는 뮬러라는 백화점인데요. 이 뮬러라는 곳은 강아지의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뮬러라는 백화점에서 강아지 사료와 간식도 팔고 있어서 저희는 웬만한 쇼핑은 강아지 출입이 가능한 뮬러에서 했습니다. 강아지와 독일 여행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길거리에 깨진 유리병 조각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와 걸어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했고요. 그래도 밤비는 작은 소형견이어서 제가 이렇게 안고 다닐 수 있었지만 대형견은 길을 걸어 다니기에는 많이 위험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독일 사람들이 유리병으로 된 술을 자주 마시고 그 유리병 술을 깨다 보니까 길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이 많은 것 같다고 했는데요. 진짜로 길거리에 유리 조각들이 너무 많아서 길이 아예 반짝반짝 빛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길거리에 개똥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른 유럽 도시들도 길거리에 개똥이 많기는 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까만 점들이 뭔가 하고 봤더니 전부 다 개똥이었고요. 진짜 10cm 간격으로 개똥이 엄청 많았습니다. 공원에 개똥이 너무 많아서 진짜 돗자리 펼 곳도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생각보다 노잼 도시였습니다. 저는 첫 도시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했어서 노잼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여행한 다른 유럽 도시들과 비교하면 프랑크푸르트는 볼 게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관광은 정말 하루면 충분했고요. 정 시간이 없으면 건너뛰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독일은 대도시보다는 소도시가 더 아기자기하고 훨씬 더 볼 게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크푸르트보다 하이델베르크나 리데스하임 같은 프랑크푸르트 주변의 소도시를 구경하는 게 더 재미있고 볼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독일은 특히 기차의 지연, 연착 취소로 악명이 높습니다. 저도 독일 기차의 악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독일 여행을 일주일 정도로 짧게 잡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독일 기차 취소를 3번이나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기차들은 유독 기차역 플랫폼과 기차의 단차 사이의 간격이 심했는데요. 그래서 캐리어를 가지고 이동하거나 강아지와 탑승을 할 때 뭔가 불편했습니다. 저는 독일 사람들은 무뚝뚝하고 불친절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요. 제가 운행하는지 모르는 버스 정류장에 강아지와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버스 정류장이 운영하지 않는다고 지하철까지 길을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친절함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유럽의 물이 전체적으로 석회수이기는 한데요.
제가 독일에서 지냈던 숙소만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독일이 유독 석회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요리를 하고 나면은 저렇게 하얀 석회수가 묻어날 정도로 석회수가 많이 심했습니다. 저는 독일 음식은 스위스 음식만큼 맛이 없거나 독일식 유머처럼 무미건조할 줄 알았는데요. 독일 음식을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거의 매일 외식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더라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한국인 주재원이 많아서 아시안마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유럽 도시들보다도 한인마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여기서 한국 음식을 잘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국가별 강아지와의 유럽 여행 특징입니다. 독일은 생각보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펫 프렌들리한 국가였는데요. 그런데 길바닥에 유리병 조각들이 너무 많아서 강아지와 산책을 하기에는 위험했습니다. 음식도 생각보다 맛있고 물가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하고 각 도시들별로 볼거리도 많았는데요. 독일은 기차에 파업이나 연착이나 취소가 잦아서 이동을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와 독일에 입국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강아지와 독일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항공사 측에서 강아지의 가방 사이즈를 문제 삼아서 출국에 문제되는 경우를 가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아지와 유럽 여행에서 독일로 입국은 했지만 출국은 프랑스에서 했습니다. 그래도 독일은 강아지와 여행하기에는 참 매력적인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독일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 기차역부터 호텔까지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근교 소도시인데요. 독일은 소도시가 더 볼 게 많아서 저희는 하이델베르크에서 4박 5일을 머물렀습니다. 호텔을 체크인했고요. 싱글룸을 배정받았습니다. 1박당 10만원 밖에 안 하는 호텔이어서 전망은 기대를 안 했는데요. 창문 밖을 열어보니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교통 중심지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하이델베르크로 이동한 날은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하이델베르크 성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아침 출근 시간대여서 그런지 버스에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버스로 10분 정도 이동해서 하이델베르크 성에 도착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성은 되도록 이른 오전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오전 11시만 넘어도 사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른 오전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이델베르크 성의 강아지 동반 여부는 실내 일부 박물관을 제외한 야외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티켓을 구입하고 푸니쿨라를 탑승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성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푸니쿨라를 탑승했습니다. 푸니쿨라는 총 2개의 정류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정류장에서 하차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두 번째 정류장에도 볼거리가 있을 줄 알고 첫 번째 정류장에서 하차를 하지 않고 두 번째 정류장까지 올라갔는데요. 두 번째 정류장에서는 보시다시피 볼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성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류장에서 하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푸니쿨라를 타고 다시 첫 번째 정류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성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성곽 중에 하나이며 낭만주의 시대를 상징하고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라고 합니다. 강아지는 실내 박물관 입장이 불가해서 저희는 하이델베르크 성 야외에 나와서 하이델베르크 시내의 전망을 즐기기로 합니다. 네카어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이델베르크 시내의 전망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낭만주의의 발상지로도 유명한데요. 수많은 예술가와 시인에게 영감을 준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문학도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낭만적인 분위기는 물론이고 과거와 현재가 조화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전망을 보고 있으면 독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도시지만 문화나 분위기는 도심에 못지않게 훌륭한 장소였습니다. 저희는 푸니쿨라를 타고 하이델베르크 성까지 올라왔지만 이렇게 걸어서 올라올 수 있는 산책로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하이델베르크 성을 감상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성은 17세기에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크게 파괴된 적이 있었고 18세기에도 번개로 인한 화재와 전쟁으로 폐허 상태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허의 모습이 낭만적이라고 여겨지면서 시인과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것을 복원하지 않았고 이때부터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성 옆으로는 큰 공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강아지와 간식도 먹으면서 같이 산책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성은 이렇게 폐허가 된 모습과 복구된 모습이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이었고요. 역시 독일의 낭만가도를 대표하는 명소이자 하이델베르크라는 대학 도시를 상징하는 명소였습니다.
네카우강의 저 다리를 건너면 나오는 곳이 하이델베르크를 대표하는 또 다른 관광명소 철학자의 길인데요. 저희는 철학자의 길은 그 다음 날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밤비도 하이델베르크를 배경으로 멋있게 사진 한 장을 남겨봤습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성에 놀러온 다른 강아지 친구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푸니쿨라를 타고 다시 내려가기로 합니다. 저희는 오전 9시쯤 올라갔다가 오전 11시에 내려왔는데요. 푸니쿨라를 탑승하려는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이 있었습니다. 꼭 되도록이면은 이른 오전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야, 밤비야, 사람 봐. 우리 일찍 오길 잘했다. 이대로 숙소로 돌아가기에는 아쉬워서 하이델베르크 구시가지 중심지를 더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분수는 하이델베르크 시장광장의 헤라클레스 분수라고 합니다. 원래 가려고 알아본 식당이 있었는데 아직 문을 열지 않아서 그냥 가까운 레스토랑에 들어가 봤는데요. 와, 여기 생각보다 맛집이었습니다. 버섯 크림 슈니체를 주문했는데 저 소스에다가 파스타 면을 비벼 먹어도 될 정도로 소스가 굉장히 맛이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다 맛있어서 매일매일 외식을 했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더 활기찬 시장광장의 모습이고요. 저희는 골목들을 따라서 산책을 해보기로 합니다. 발 닿는 대로 골목을 걸으니까 정말 소도시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초콜릿 가게인데요. 너무 예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도 몇 개 구매를 해봤습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성을 구경한 다음에 보통 다리 건너편에 있는 철학자의 길도 같이 구경하는데요. 저는 강아지의 체력을 생각해서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성까지만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소도시답게 대도시와는 다른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리 건너편에 있는 철학자의 길은 다음 날에 걷기로 하고요. 저희는 버스를 타고 다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백조도 봤는데요. 여행에서는 유명한 관광명소를 본 것도 기억에 남지만 이런 소소한 구경도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안마트에서 한국 음식도 구매를 하고 뮬러라는 강아지 출입이 가능한 자파 백화점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다음 국가인 스위스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쇼핑은 독일에서 하고 갔습니다. 강아지 사료를 구입했고요. 이렇게 하이델베르크에서의 둘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 오늘도 같이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토요일 아침, 하이델베르크 철학자의 길에 방문하기 위해 트램을 탑승하러 갑니다. 웬만한 교통수단을 다 탑승해본 프로여행 겸 밤비도 트램을 탑승해보는 거는 처음인데요. 그래서 트램 탑승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트램을 탑승하고 철학자의 길에 가기 위해 테오도르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힐리겐베르크 산 중턱에 철학자의 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철학자의 길을 걷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테오도르 다리를 건너서 완만한 코스를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뱀길이라고 불리우는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 모두 걸어봤는데요. 저는 첫 번째 방법인 테오도르 다리를 통해서 조금 더 완만한 코스로 올라가는 코스를 추천합니다. 철학자의 길로 올라가는 길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캠퍼스 건물도 보이고요. 우리 밤비도 부지런히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만한 코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언덕을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들기는 했습니다. 걷다 보니 철학자의 정원에 도착했는데요. 철학자의 길 초입에 위치한 작은 정원으로 휴식과 전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의자도 있고 식물들이 잘 가꿔져 있어서 여행자들이 잠시 머무르기에 좋았습니다. 철학자의 정원에서 쉬다가 본격적으로 철학자의 길을 걸어보는데요.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은 하이델베르크 성, 구시가지, 네카우강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독일에서 가장 낭만적인 산책로라고 불리울 법하네요. 철학자의 길은 약 2km의 거리인데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때 많은 철학자들과 시인과 학자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영감을 얻었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길을 걷다 보면은 어떤 영감도 떠오를 것 같습니다. 중간에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수를 파는 매점도 있었고요. 하이델베르크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철학자의 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각각 다른 식물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갔던 5월 초에는 이런 핑크색 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철학자의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만난 강아지인데요. 둘 다 서로 마음에 드는지 한참 동안을 저러고 놀았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부터 철학자의 길에서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아지 친구랑 한참 동안을 저렇게 놀다가 강아지 친구는 먼저 떠나네요. 밤비도 오랜만에 마음에 들었던 친구랑 헤어지는 게 아쉬운지 저렇게 뒤를 바라봅니다. 하이델베르크의 풍경을 즐기고 있는 프로여행 겸 밤비. 중간중간에 놀이터도 있고 의자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 오전에 방문했는데요. 사실 철학자의 길은 저녁 해질녘에 오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해질 무렵에 오면은 붉게 물든 노을과 붉은 하이델베르크 성을 같이 감상할 수 있어서 독일에서 가장 로맨틱한 산책로가 된다고 합니다. 철학자의 길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고 하이델베르크의 낭만과 지성과 자연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를 방문하셨다면 꼭 철학자의 길을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이델베르크 철학자의 길은 저희가 걸었던 2km 코스 이외에도 다양한 하이킹 코스들이 더 길게 있었습니다. 저는 강아지의 체력을 생각해서 뱀길이 있는 코스까지만 걸었습니다.
저는 오른쪽에 뱀길이 있는 코스까지만 걸었고요.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길로 내려가는 길은 보시다시피 경사가 꽤 가팔라서 올라오는 코스로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돌바닥도 울퉁불퉁하고 미끌미끌해서 비 오는 날은 많이 미끄럽다는 후기가 있고요. 그래도 뱀길에서 보이는 경치는 아름다웠습니다. 강아지와 같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의자에서 쉬면서 내려갔습니다. 더 내려가면은 이렇게 완전 좁은 골목이 나오는데요. 경사가 많이 가파르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내려가는 것도 진짜 힘들었는데 이 길로 올라오는 거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밤비는 이렇게 안고 있어. 이 뱀길은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강아지는 안고 내려갔고요. 와, 진짜 내려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뱀길을 통해서 다 내려왔는데요. 와, 너무 덥고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철학자의 길 코스 자체는 완만했는데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음료수라도 먹고 쉬어가려고 합니다. 버블티 가게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강아지랑 쉬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주말이라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하고 낭만적인 산책 코스인 하이델베르크 철학자의 길. 하이델베르크에 오셨다면 철학자의 길을 걸으면서 낭만과 지성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독일은 길 가다가 깨진 유리들이 너무 많아, 밤비야. 그치? 독일은 길에 깨진 유리가 너무 많아. 왜 얼었어?
있어요.